자, 수량 및 실험. 오늘은 저번 시간에 매끈한 관에 대해서 얘기했죠. 매끈한 관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이번 시간에 당연히 뭐라 했어요? 관의 벽이 거칠었을 때의 흐름을 얘기하겠습니다. 역시 거친 관에서 난류의 흐름이라고 그랬죠. 거친 관에서 층류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유속이 굉장히 느린 경우에는 벽의 조도와 관계없이 그냥 파라볼릭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굳이 해석할 필요 없이 파라볼릭을 적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거친 관에서 난류의 흐름이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 목표는 매끈한 관에서처럼 거친 관에서 매끈한 관에서의 고한 공식들, 그 다음에 그런 이론들을 거친 관에서 적용 가능한지 한번 찾아보는 것이 목표고요. 매끈한 관과 거친 관을 구분하는 것. 제가 매끈한 관이다, 거친 관이다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걸 구분하자는 얘기죠. 구분하자는 얘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 이미 배웠죠. 저번 시간에. 뭐가 있었냐면 비스커스 서블레이어의 존재 유무가 상당히 벽을 조도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주어진 조건 하에서 관의 맞출 개수를 저번 시간에도 구해봤지만 거친 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관이 중요하다는 이유는 뭘까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관들은 대부분은 아주 깨끗한 관보다는 좀 거칠거칠한 관들이 꽤 많을 거예요. 특히 수리학에서 하수광고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간이나 뭐 상태에 따라서 상당히 벽이 거칠기가 바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친 관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거친 관에서 마찰 계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이제 타겟이 될 거고요. 자, 근데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진짜 여러분들 그냥 진짜 수업에서는 이것도 진짜 수업이지만 진짜 수업에서 많이 하는 것이 이 수업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과연 수리학에서 가장 궁극적인 뭐냐는 뭘까요? 수리학을 배우는 가장 근본적인 목표. 특히 학부에서 뭘 이해하기 위해서, 뭘 알고 싶어서. 거기다 초점을 맞춰야 여러분들 전체적인 수업이 흐름이 생기는데 뭘 것 같아요? 한 번씩 자기 의견을 말해보면. 한지수? 그렇죠. 다양하게 우리 도시나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데 치수나 이수를 한다고 그렇게 이제 한지수 학생은 말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간단한 목표. 수리학을 통해서 치수할 수 있을까요? 치수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는 배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물을 이송시키고 수장을 관리하는 기술을 배우긴 하겠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 수리학을 딱 듣고 나서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물을 A에서 B로 어떻게 이동시킬 거냐. 어떻게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효율, 그렇죠? 그 다음 양, 이런 것과 관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장 중요하게 자, A에서 B로 물을 이동시킬 거냐, 이동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바로 수력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하게 많이 얘기하는 게 전달 능력 얘기했고, 마찰 계수 얘기했고, 그렇죠? 이런 거 계속 얘기하죠. 관에서 이 시크니스라든 이게 유량이 어떻게 되는 이거의 관계를 찾는 건데 왜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냐면 결국 얼마나 에너지가 손실되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펌프를 쓰느냐, 어떻게 설계를 해주느냐가 결정되는 거죠. 그걸 설계해야 A에서 B로 물을 옮겨주는 거죠. 우리가 건설환경수리공학에서 다른 여러 가지 목적도 있지만 유체역학을 배우는 이유도 관을 통해서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에서 물을 이동시켜주는 거예요. 수리학도 뭐냐면 A에서 B로 가능한 개수로까지 이용해서 물을 이동시켜주는 것이 사실 수업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예요. 다양한 것들을 이해할 필요도 있어요. 난류도 이용해야 되고 난류도 이용하면 좋죠. 난류를만 이해하면 뭐예요? 그거는 기계공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피직스, 플루이드 피직스가 될 겁니다. 그거는 사실은 우리는 이용하는 거고요. 사이언티픽하게 우리가 탐구해야 될 이유도 있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물이나 아니면 건설환경공학과 관련된 액체에서 액체를 이동시키고 수송시키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것이 바로 수리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계속 나오는 내용이 마찰계수라든지 손실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거친간에서 마찰계수는 어떻게 결정이 될까? 그쵸? 앞에서는 계속 프릭션 팩터는 뭐로 했냐면 뭐 점성도 고려가 됐던 것 같고요. 뭐 그 다음에 뭐 thickness도 고려했고요. 그 다음에 뭐 길이도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친관에서 마찰계수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보면 실험에 의해서 점성보다 어떻게 돼요? 벽의 거칠기 함수가 더 중요하게 돼요. 아마도 식에서도 점성 혹은 비스커스 서블레이 대신 조도로서 유속분포식이 표현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즉 무슨 얘기냐? 거친관의 대표적인 예들은 뭐가 있어요? 그런 벽에 유사가 있을 때 하천과 같이 아니면 관 같은 데서 관이 이제 예를 들어 쇠로 되어 있는데 부식돼 가지고 막 튀어나왔어요. 그런 것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런 아니면 막 벽에 막 거칠거칠한 물질들이 붙어 있는 게 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그런 거칠기가 점성보다 비스코스보다 더 중요한 게 돼서 이제 비스코스 서블레이어는 안 나타나는 그죠? 비스코스 서블레이어 델타 뉴가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아요. 프릭션 팩터 마지막에 나온 공식이 어떻게 됐어요? 프릭션 팩터는 1 over 스퀘어 루트 프릭션 팩터 이퀄 어쩌고 저쩌고 로그 한 다음에 어쩌고에 델타 뉴 오버 D가 됐었죠. 즉 델타 뉴가 프릭션 팩터를 결정하는데 매끈한 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팩터였지만 여기서는 더 이상 그 thickness, 비스커스 서블레이어 thickness가 더 중요하지가 않죠. 그 대신에 조도가 더 중요한 역할을 미치게 됩니다. 점성도 이제 중요하지가 않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러프 5에서는 이 러프니스 E라고 하는 러프니스를 조도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여기도 뒤도 숫자가 좀 바뀌었죠. 얘가 2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 뒤에 코에피션트도 8.5로 바뀌었어요. 이걸 어떻게 했겠어요? 실험을 통해서 계산을 한 거겠죠. 자, 그럼 이런 쪽에서 자, 그래서 이건 어디서 갖고 온 거냐면 실험을 다 해서 나온 관계식이긴 해요. 실험을 다 해서 다 나온 관계식이고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쓰시면 돼요. 거의 결정적으로. 이건 유도할 수가 없겠죠. 비스코스 그러니까 시크니스가 계속 바뀌는 거에서 유속의 분포 형태도 계속 바뀔 건데 어떤 산술적인 공식에 의해서 유도하기보다는 상당히 많은 실험들을 통해서 이 결과들을 만들어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유량은 어떻게 하면 돼요? 전체적으로 2파이R dr, 즉 단위 요걸로 적분해주면 되는 거죠. 적분을 해줬더니 단위 면적으로 적분을 해줬더니 이런 형태를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유속으로 평균 유속을 계산하고 싶으면 면적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평균 유속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V는 U 스타 이퀄 5.75 로그 R 오버 E 플러스 4.75고요. 근데 U 스타는 이 관계는 변하지 않겠죠. 이 관계는 변하지 않으니까 U 스타는 V 스퀘어 루트 F 오버 8은 벽의 어떤 형태와 관계없이 나온 공식이기 때문에 이 공식을 그대로 왜냐하면 U스타가 측정된 공식이 아니죠. U스타는 항상 뭐라 그랬냐면 그냥 가상의 그 속도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U스타는 어떻게 되냐? 이 관계를 그대로 유지시키고요. 그래서 요거에다가 V 대신에 요걸 집어넣어 U스타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줬죠. 그럼 U 캔슬 아웃 되고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렇죠? 실험이 돼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1 over friction 팩터는 R과 E를 알면 그대로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가 실험에서 보정된 마찰계수는 요거는 원래 우리가 유도를 한 거고요. 실험을 여러 번 했더니 보정돼서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R 대신에 D를 들어갔죠. 다이아메타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프릭션 팩터. 이 프릭션 팩터는 어디서 쓴다고요? 거칠은 관에서 쓰는 겁니다. 앞에서 나온 공식은 매끈한 관에서 썼고 이거는 거칠은 관에서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이 공식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0mm의 직경에 관해서 평균 3m/s의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상대 조도가 relative roughness, 이게 2겠죠. 0.002고요. 운동학적 점성 개수가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미터/s, 그 다음에 관 중심 유속, 관에서 50mm 떨어진 관에서 유속, 그 다음에 관의 벽이 거칠다고 가정했을 때 관의 길이가 3m면 수도 손실은 얼마인가라고 나왔어요. 자, 하나만 제가 다시 정정을 하면 이 상대 조도는 뭐겠어요? 상대라고 그랬으니까 E/D가 되는 거죠. D분의 E. D는 뭐겠어? 다이아메터가 되겠죠. 다이아메터. 그래서 바로 이 공식에서 D/E, 요게 상대 조도가 되는 거죠. 상대 조도의 인버스, 뒤집어져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식에서 다 집어넣어주면 상대 조도는 0.002이므로 마찰계수에다 집어넣어줬어요. 여기 0이 하나 더 들어갔네요. 근데 여기다 집어넣어줘서 계산하면 F는 0.234, 마찰계수가 확실히 올라갔죠. 아까 매끈한관은 저번 챕터에 있던 매끈한관의 프릭션 팩터는 보통 0.018, 얘보다 한 1호도 정도 더 작았죠. 그 다음에 관중심유에서 유속을 알기 위해서 마찰속도부터 계산해봤어요. 마찰속도는 이 관계식이 있으니까 그대로 넣어서 0.162m/s를 관의 중심으로 찾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0, 벽에서의 중심 길이는 150mm이고 실제 거칠기는 2/0.002D니까 요거는 어떻게 요 관계를 통해서 거꾸로 0.6mm를 찾은 거죠. 0.6mm를 찾았고요. 그러면 중심에서의 유속은 바로 이 공식을 이용해서 그대로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E/R, R은 150 플러스 8.5, 그래서 22.3이니까 VC는 22.3 곱하기 요 마찰 속도를 계산해줬고요. 그래서 30.61m/s가 나왔죠. 자, 그럼 이제 50mm 떨어진 곳에서 유속을 계산하고 싶으면 아까 유속분포 공식에다 다시 집어넣어주면 되죠. 유속분포 공식에다 다시 집어넣고 50 넣어주고 요거 0.6 넣어주면 되고 19.54가 나왔으니까 최종적으로 요 50mm, 요거는 C가 아니라 50이겠죠. 그래서 50mm에서 떨어진 유속은 3.17m/s가 나오죠. 마지막으로 총 손실 유도를 계산하고 싶으면 총 손실 유도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자, 이 총 손실 유도는 어디서 나왔어요? 맨 앞에서 나왔었어요. 그죠? 맨 어디서 나왔냐면 베로네이드. 제가 임펄스 모멘텀 이퀘이션을 유도할 때 그때 나온 관계식입니다. 아이스박스 마찰식이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이 관계식을 쓴 거예요. 이거를 유도할 때는 뭐라 그랬어요? 관의 thickness는 매끈하다, 안 하다에 관계없이 항상 이 공식을 나온 거예요, 결과가.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손실 유도는 10.7m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약간 찜찜한 부분이 하나 있긴 있죠. 찜찜한 부분이 뭐가 있어요? 하나 확인을 안 했죠. 안 배웠으니까 확인을 안 했는데 우리가 뭐를 했었어야 될까요? 공식을 무작위로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뭘 검사했었어야 되냐면 이 관이 매끄럽냐 안 매끄럽냐를 검사를 했었어야 돼요. 이 공식들은 전부 다 뭐야? 관이 거칠다라는 가정에서 유도된 공식이죠. 근데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확인을 해봐야 돼요. 사실 앞에서 입실론 오버 뉴를 배웠기 때문에 델타 뉴를 배웠기 때문에 그걸 갖고 사실은 엡실론 오버 D랑 비교를 해봐도 되긴 돼요. 그렇게 했을 텐데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다면 자, 이제 관이 매끄러운지 거칠은지는 어떻게 결정하냐? 바로 비스커스 서블레이어와 이 러프니스를 비교해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걸 안 했다라는 것이 앞에 예제에서 좀 찜찜한 부분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걸 비교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난로의 흐름일 때 가장 벽을 대표하는 매끈한 벽을 대표하는 길이는 뭐냐면 바로 비스커스 서블레이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거칠은 벽의 경우에는 조도가 가장 대표적인 벽을 얘기하는 성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좀 재밌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레이놀즈수를 디파인하거나 프로드수를 디파인하거나 뭐 나중에 웨버 넘버 같은 것을 할 때 길이 스케일을 쓸 거예요. 길이 스케일 쓰는데 이 길이 스케일은 아무거나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것도 되는데 그 어떤 것이 뭐냐면 바로 그것을 대표하는 벽을 대표하는 길이는 뭐냐? 그렇게 얘기하면 바로 비스커스 서블레이어라는 얘기죠. 이 경우에는 매끈한 관계는.
그 다음에 거칠은 병에서를 대체하는 거는 뭐냐? 조도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천조도를 대체한다. 하천에서 막 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거기에서 만약에 하상의 특성을 반영하는 길이 스케일은 뭐냐라고 얘기하면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듄의 높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하상에 생기는 듄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그 뭐 모래톱 같은 것들의 높이, 혹은 이런 조도, 그런 모래톱이 없으면 조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리플이라고 그러는데 조금씩 튀어나와 있는 것들인데 그것들의 높이도 사실은 바닥을 대표하는 길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보고 있는 현상이나 내가 관심 있는 대상 자체에 벽이냐, 아니면 뭐 물체냐, 아니면 거기 있는 무슨 그 뭐 교각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나는 서로 다른 특성 길이를 제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는 그것이 바로 비스쿠스 서블레이어 두께랑 하나는 조도라는 얘기죠. 얘네 두 개를 비교해주면 뭐가 돼요? 얘네 둘을 비교해주면 얘네들이 매끄러운 관인지 아니면 거칠은 관인지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층류 흐름에서 비스커스 서블레이어는 어떻게 됐었나? 층류에서 비스커스 서블레이어가 뭐죠? 그 얘기를 했나요? 층류에서 비스커스 서블레이어? 이 문제에서도 아마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거칠은 관에서 처음 얘기했을 때 거칠은 관에서 난류라고 얘기했죠. 난류의 흐름. 거칠은 관에서 층류의 흐름을 볼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럼 층류 흐름에서 비스커스 서블레이어는 뭘까? 비스커스 서블레이어는 뭐예요? 비스커스가 영향받는 쪽이죠. 그렇죠? 비스커스, 자, 관이 있어요. 관이 있고 층류가 흐를 때 비스커스 서블레이어는 뭐예요? 혹시 아무거나 던져보세요. 요정? D. 왜 D예요? 층류니까. 그쵸? 층류니까 D예요. 맞아요. 그 비스커스 서블레이어 thickness가 D예요. 왜 D냐? 비스커스 서블레이어는 비스코시티가 영향을 주는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도 선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들을 아주 끝까지 이너셔보다 더 세게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비스커스 서블레이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층류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층류에서 유속 분포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층류에서는 파라볼릭하게 나타난다 그랬죠? 이 파라볼릭하게 층류에서 이 유속 변화를 시켜주는 애는 뭐예요? 얘가 비스커스죠. 점성이죠. 즉 점성이 관성보다 훨씬 다 이 전체에서 지배적이라면 얘네들이 다 뭐 이게 뭐 R이라고 해도 되고 D라고 해도 되고, R이라고 보면 두 개가 있는 거고 D라고 보면 여기 이제 비스커스 서블레이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다 비스커스 서블레이어라는 거죠. 층류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층류에서는 여기에 좀 돌기가 있다고 그래도, 그쵸? 조도가 있다고 그래도 이거 어차피 이렇게 흘러가니까 비스커스 서블레이어가 훨씬 두껍죠? 조도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신경 쓸 필요조차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층류에서는 비스커스 서블레이어가 관의 반지름과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찰 계수를 간단하게 표기하면 뭐 F는 64 나누기 레이놀즈 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뒤에서 보면 그 난류 흐름에서 이제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층류는 고려할 필요가 없고, 그럼 고려해도 되는데 그냥 R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난류 흐름에서 찾아보려면 비스코스 서블레이어의 두께와 조도 사이의 관계로부터 굉장히 중요한 파라미터를 찾을 수가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조도예요. E가 조도입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비스코스 서블레이어가 뉴 오버 T예요. 델타 뉴. 우리가 알듯이 이거를 상대 조도로 바꿔주고 상대 조도로 바꿔주면 E 오버 D가 되죠. 이게 상대 조도죠. 그 다음에 위를 D로 나눴으니까 밑에도 D로 나눠야 되죠. 그래서 델타 뉴 오버 D가 되고요. 그랬더니 뭐가 되냐면 U 오버 D는 그대로 놔뒀지만 요거 우리 관계를 알죠. 비스커스 서블레이어 thickness는 요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앞에서 배웠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걸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집어넣고 E 오버 D 앞으로 빼고 레이놀즈 넘버 프릭션 팩터 32.8 요 관계를 찾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32.8이랑 32.8을 왼쪽으로 보내주고
얘네들만 정리를 하게 되면 E 오버 D의 레이놀즈 넘버 스퀘어 루트 F는 32.8 엡실론 오버 델타 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파라메타를 원래의 식을 변형해서 다음과 같이 그릴 수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스무드 파이프 공식이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앞에서 프릭션 팩터는 이렇게 거치는 관에서 프릭션 팩터는 이렇게 계산이 됐죠.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상업용 관 요거 같은 경우는 실험을 한 거예요. 그렇죠? 니콜라데스가 실험을 하던 누가 실험을 하던 실험을 통해서 이런 관계를 찾았던 거고 실제로 파는 관 미국에서 콜브룩에서 나오는 관에서 이제 관을 팔 때 정밀한 연구를 하는 경우는 이렇게 마찰계수 공식을 줍니다. 왜? 마찰계수를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A로서부터 B라는 곳에서 물을 보낼 때 얼마만큼 에너지 손실이 될 거고 그래야 내가 그쵸? 펌프의 용량을 결정할 수가 있겠죠. 마찰계수를 모르면 마찰계수가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이 한 100km 떨어져 있다 그러면 여기서 엄청난 에너지 손실이 생길 거예요. 마찰계수에 따라서. 그런데 그걸 모르면 우리가 펌프 용량을 결정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거 어떻게 해? 내가 실험에 사는 사람인데 그것까지 계산하고 있면서 그걸 하기가 좀 힘들죠. 관을 살 때 그러니까 대부분은 뭐냐면 거기다 프릭션 팩터의 값을 줍니다. 그 공식이 뭐냐면 과거에는 이렇게 주죠. 이렇게. 우리 회사에서 나온 건 머티리얼, 재료가 뭐면 이 정도의 프릭션 팩터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주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줘도 되죠. D 오버 E에다가 이 프릭션 팩터를 자체로 표를 줘도 되고 인터넷에서 찾을 수도 있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압용 관에서는 사용이 되고요. 요거를 이제 조도 같은 경우 E는 Effective Sand Grain Size를 보통 사용해서 표시하고 실험한다고 그러는데 뭐냐면 아주 고르게 관에다가 모래를 붙였다고 생각해요. 모래를 붙였다고 생각한 실험 수치와 동일하게 그 모래에 지름을 조도라고 놓고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세 가지의 공식이 나왔어요. 이거는 스무드 파이프고요. 요거는 러프 파이프고요. 요거는 상업용의 관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해봤더니 이런 그림이 나왔네요. 이런 그림이 나왔는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시면 요 선 다시 돌아가 볼까요? 딴 거 지워버리고 왼쪽을 보시면 1 over F-2 로그 D2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레이놀즈 넘버와 프릭션 팩터로 되어 있어요. 상대조도도 표현했고요. 상대조도 이렇게 됐고요. 요거 보시면 요 선이 있죠. 선형적인 라인이 있고요. 일단 여기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점근선이라고 그래요. 점근하는 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연결해주는 선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미 써놨죠. 니콜라데스의 데이터, 자료들이 이쪽에 분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게 바로 스무드 파이프 공식. 요게 스무드 파이프 공식이었거든요. 원래 스무드 파이프 공식인데 좌변을 맞춰줘야 되죠. 좌변을 이 형태로 바꿔주면 요 공식에서 요거를 D 오버 E로 놔두고 나머지 부분 오른쪽으로 다 보내면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가 요 값이죠. 그래서 보니까 얘네들이 이런 선형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요게 로그 스케일이니까 요게 로그가 사라지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 것이 스무드 파이프의 관계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뭐겠어요? 보나마나 레이놀즈 수가 굉장히 큰 거 보니까 그죠? 요게 먼저 나왔네요. 이 커머셜로 앞에서 나왔던 커머셜이죠. 요게 커머셜이 요 콜스브룩 그죠? 콜브룩스의 마찰계수 공식 요거죠. 요게 상업용관이니까 요 상업용관의 위치가 요 정도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게 뭐였어요? 프리 러프 플로. 아주 러프한 거죠. 그죠? 러프해서 여기서는 요게 요 공식, 앞에서 나온 요 공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니콜라스 데이터는 대부분 여기 존재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니콜라스 데이터고요. 자, 근데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여기다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 다음에 좀 조심해. 입실론 오버 델타 U가 여기 있습니다. 요것도 있으니까 요게 어떠냐면 요게 0.3일 때 요거보다 작은 거. 조도가 델타 U의 한 30%밖에 안 될 때. 그죠? 요거 뭐야? 비스코스 서블레이어, 그러니까 조도가 비스코스 서블레이어가 한 10cm 정도 된다면
그 조도는 한 3cm밖에 안 될 때, 그럴 때를 우리가 smooth, 그러니까 매끄러운 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게 6보다 커. 즉 조도가 6배야. 6배 정도 크면 러프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여기서는 완벽하게 이 공식이 맞고 여기서는 완벽하게 이 공식이 잘 맞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이 사이는 트랜지션이라고 하죠. 트랜지션은 영어로 전이. 다시 얘기하면 안 맞는 곳이죠. 트랜지션은 정확하게 따지면 공학에서 나온 트랜지션이라는 얘기는 여기는 우리가 값을 잘 모른다라는 얘기를 트랜지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트랜지션 되는 거 0.3에서 6.0은 두 가지 공식이 어느 정도의 중간값 정도가 유지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분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잘 보시면 여기 2 곱하기 D에 R 스퀘어 루트 F가 있죠. 하나는 이렇게 정의하셔도 되고요. 어느 게 더 러프한 거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요 값이 10보다 작을 때 우리가 스무드하다고 얘기하고요. 요게 여기서 잡았더니 한 100에서 200 정도 되네요. 200보다 클 때 우리가 rough flow라고 얘기하고 이 사이일 때 우리가 transition flow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 관의 거칠기로 흐름을 구분하는 기준은 smooth flow다. 얘네가 smooth flow라는 얘기는 벽이 스무드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는 얘가 10보다 작고 그 다음 transition flow는 10과 200 사이고 rough flow는 200보다 크면 된다. 즉 어떤 공식을 사용해도 되겠죠. 이 관계를 찾거나 아니면 이 관계를 찾거나 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transition, 그러니까 rough한 flow니 아니면 이것이 매끈한 flow니 스무드한 flow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요거는 흐름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흐름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또 다른 방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유속 분포가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조금 구분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거의 이제 결론은 똑같이 나오겠지만 유속 분포를 통해서 거칠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선 관의 거칠 흐름 자체로 갖고 간 거죠. 전체 흐름을 갖고 얘기한 거고 이것은 그 유속 분포를 봤습니다. 자, 카파를 0.4라고 합시다. 매끈한 관의 유속 분포는 카파가 0.4일 때니까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거치는 관에서는 8.5가 뒤에 붙었죠? 그렇죠? 8.5가 붙었고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센터에서는 UC over U스타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랑 동일한 형식을 맞춰주기 위해서 뭐 했냐면 UC-U는 U스타 이퀄 5.75 로그 RE 마이너스 로그 Y over E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죠. 요게 뭐야? 여기 거치는 관, 그렇죠? 요게 매끈한 관. 네? 이게 돼요. 얘네들은 이퀄로 나온 이유가 뭘까요? 거치는 관과 안 거치는 관이. 트랜지션에서 얘네들은 어쨌든 만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럼 스무드 플로우부터 한번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스무스 플로우 같은 경우는, 스무스 파이프 같은 경우는 원래 이렇게 됐었죠. 원래 공식이죠. 이게 로그 로죠. 그쵸? 이게 원래 로그 로였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5.5 앞으로 빼줬고요. 5.7로 해갖고 U 스타 E over U 러프니스를 넣어준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냐면 Y는 뒤로 빠져서 여기다 E 해줬으니까 E를 빼줘야 되죠. 혹은 나눠줘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그냥 우리가 A라고 놔둬버렸어요. 달고 다니면 귀찮으니까. 왜냐면 U스타도 어떤 가상의 수, E도 가상의 수, 그죠? 상대조도죠? 그러니까 U도 가상의 수니까 전부 다 그냥 하나로 묶어서 A라고 표현해줬어요. 이렇게 되고 얘는 Y와 E만 얘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뭘 했냐면 A만 병의했을 때 A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걸 뭐냐면 roughness Reynolds number라고 해요. 자,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어떻게 돼요? 모든 캐러터리스틱, 벽을 얘기하거나 뭘 할 때 벽의 대표를 얘기하게 되면 특성 길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조도라고 그랬죠? 조도. 혹은 디스크 서브 레이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러프니스를 고려했을 때 러프니스를 내가 특성 길이다 얘기했을 때는 러프니스 레이놀즈 넘버가 벽을 대표해주는 레이놀즈 수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스무드 플로우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fully rough flow 같은 경우는 이런 공식이었죠. 이런 공식을 그대로 썼습니다. UC-C가 나왔고요. 앞에서 당연히 여기서 유도했으니까 이거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2 over R 하고 5.75 로그 Y over E로 했죠. 그래서 2 over R이 남고 얘는 놔둔 다음에 이렇게 해서 A는 UC over U 스타 플러스 5.75 로그 2 over R. 그렇죠? 이게 약 8.5 정도 된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실험은. 그래서 얘네들을 한 번에 다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요게 스무즈 플로우예요. 스무즈 플로우고요. 요게 러프 플로우예요. 요게 무슨 값? A 값. 여기서 잘 보시면 로그 스케일이에요. 로그 스케일의 러프니스 레이놀즈 넘버에 따라서 얘네들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얘네들은 스무드 레인지에서는 이렇게 선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에 러프 플로우에서는 어떻게 돼요? 일단 한 번 러프 해져 버리면 U스타가 아무리 증가해도 A는 그냥 컨스탄트가 되는 거죠. 8.5 정도로 컨스탄트가 됩니다. 여기 8.5예요. 그죠? 8.5고. 그 다음에 요건 트랜지션 존. 여기서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요 U스타 오버 뉴, 요게 U스타 오버 뉴인데 얘네들이 3.5보다 작을 때를 우리가 스무드 플로우라 얘기하고요. 얘네들이 U스타 입실론 E 오버 뉴가 70보다 작을 때가 트랜지션 플로우라고 얘기하고요. 요거는 fully rough flow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앞에랑 좀 다른 건 U스타를 갖고 와서 표현했다는 얘기죠. U스타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내가 유속 분포를 고려했다는 얘기야. 어떻게 꼭 생각해보면 U스타는 요 프릭션을 고려해서 U스타, 요 마찰 전달 능력을 고려한 유속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거를 뭐랬어요? U와 요 U스타로 표현하지 않고 요 U와 U스타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요걸 표현할 수가 있죠. 그쵸? 델타 뉴 11.6 앞으로 쭉 넘어가시면 저번 챕터를 봐야 되겠네요. 저번 챕터를 보면 요것이 요 U스타 오버 뉴와 관계가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 챕터에서 이 공식을 보셨을 겁니다. 뭐냐면 델타 뉴는, 그죠? 델타 뉴는 어떻게 되냐면 11.6 뉴 오버 U스타를 봤을 거예요. 이런 공식을 보셨죠? 그렇죠? 이 공식이 뭐였어요? 여기다 쓴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U스타 오버 뉴 대신에 이 공식을 써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넣었으면 3.5 얘네들을 표현하면 3.5보다 크고 70보다 작을 때, 70보다 클 때를 각각 transition flow 혹은 fully rough flow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 잘 보시면 얘네는 이미 어떻게 돼요? 잘 보시면 요 그래프에서 봤을 때 요 범위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과연 맞나 안 맞나? 같아야 되죠. 여기서 나온 결과와 이 그림에서 나온 정의와 그 다음에 이 정의는 동일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나와 있는 것이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비교하면 이 값들이 거의 대동소이한 값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친 관에서 난리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친 관에서 난리의 흐름을 다음 시간에도 계속 얘기할 텐데,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측류에 대해서는 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거친 관에서 측류는 역시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해석하면 되고, 그 다음에 측류가 매끈한 관과 거친 관에서의 유속 분포는 다른 형식을 따른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뭘 결정하려고 하면 이 러프니스, 그 상대 조도를 비교를 해서 이것이 정말로 거친 관에 있는지 매끈한 관에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공식을 적용시켜서 풀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것을 좀 더 확장시켜서 적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